칸트의 이제 비판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강의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칸트의 비판 철학이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이라는 말을 보통 그리스 철학에서 예를 들면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뚜렷한 한계를 갖다 이렇게 지정해주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한계를 지적해주고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비판을 한계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칸트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해되는 어떤 비판 철학을 그렇게 한계 개념으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권리에 대한 어떤 해명 이렇게 이해하는 점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칸트 철학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비판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비판이라는 말로서 칸트가 이제 의도했던 것은 뚜렷하게 이제 말을 하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칸트는 전통적으로 예를 이제 크리스찬 볼프라든지 아니면 영국 경험론자들처럼 사람들이 알매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알매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갖다 이렇게 해명함이 없이 그들 방식대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대륙의 합리론 같은 철학자들, 크리스찬 볼프를 중심으로 한 합리론자들은 어떤 범주하고 현상 질서를 갖다 이렇게 구별함이 없이 현상의 어떤 이런 문제를 갖다가 개념으로 환원해버린다든지 그래서 개념을 갖다가 정당한 권리 없이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걸고 경험론자들은 소위 말해가지고 경험에서 오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경험을 갖다 이제 인식의 유일한 근거를 설정하는데 칸트가 이제 경험론자한테 물어본 것은 정말 그런가?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갖다 이제 비판적으로 이렇게 언급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칸트는 비판 철학을 갖다가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정당화 해명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칸트의 비판 철학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던 비판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 의미에 있어서 권리 해명이랄까 이렇게 약간 좀 법학적인 좀 냄새가 나는 인상을 이렇게 풍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강의로 한번 읽어본 적 있습니까? 예비적인 이거에 대해서? 여기 와서 읽으셨습니까? 제가 좀 강의 이렇게 하기 전에 책을 갖다가 이렇게 좀 소개를 했었는데 칸트의 비판 철학을 갖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할 때 바움가르트너가 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읽기가 상당히 좋은 좀 안내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소개를 좀 잘못했는데 보니까 아주 간결하면서도 칸트 철학을 갖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칸트의 비판 철학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한번 읽어보자 이런 측면에서 이 강의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칸트가 비판 철학을 통해 가지고 전통적인 철학 입장을 갖다가 이렇게 비판하는 건 못지않게 우리도 한번 칸트를 되물어보자. 칸트에 과연 전통 철학에 대한 비판이 우리에게 있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좀 칸트의 살생부를 작성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칸트를 갖다 우리가 자꾸적으로 독일어로는 이제 자치피어 자치라 그러는데 한 구절 한 구절 따라가면서 칸트를 갖다가 이렇게 내용적으로 재생산하는 것보다도 칸트가 말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한번 좀 비판적으로 재구성해보자는 관점에서 칸트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칸트에 대한 저의 이해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의문하는 거는 우리가 좀 토론 형식으로 해가지고 비판적으로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날 현대 철학에 있어서 가다머 같은 사람들은 선입관은 피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모든 해석 작용에 있어서는 선입관이 이제 불가피하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이걸 이제 밝히고 있는데 저는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선입관이 불가피하다라는 이런 측면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선입관을 좀 생산적으로 개방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논의를 갖다가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체가 말한 식으로 진리라고 하는 거는 비판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지 이게 우상화되기를 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칸트의 비판 철학을 충분히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되고 칸트 철학의 어떤 점이 오늘날에 와서 문제점이 되고 있고 또 칸트 철학의 어떤 점이 오늘날 계속해서 철학적인 명맥을 유지해 가는지 칸트 철학에 살아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명확히 이렇게 밝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칸트 철학에 있어서 논의의 그 핵심을 갖다가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록에 이렇게 잠깐 써준 게 있지만은 여기 잠깐 흑판에 써도 됩니까? 몇 가지 용어 통일을 좀 한번 해봅시다. 칸트는 퓨어다, 순수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독일어는 이제 라인이다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이제 뜻이 뭐냐면 경험과 섞이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경험과 섞이지 않았다. 경험과 전혀 섞이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경험과 섞이지 않았다 이런 뜻이고 칸트는 이제 아프리오리라는 말하고 아포스테리오리라는 말을 갖다가 그건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이 아프리오리라는 말을 갖다가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칸트가 이제 독일어로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vor der Erfahrung, 경험에 앞서간다. 경험에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unabhängig von der Erfahrung, 경험과 독립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경험과 독립해서. 경험과 독립해 있고 경험에 이제 독립했다라는 말은 이제 의존하지 않았다. 경험에 의존하지 않았고 또 경험에 앞서서 간다. 이런 의미로 이제 아프리오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포스테리오리라는 것은 아프리오리의 이제 맞작 개념이니까 이거는 경험하고 난 뒤에 경험을 하고 나서 이런 이제 의미죠, 이게. 그래서 이제 아프리오리하고 아포스테리오를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칸트 철학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번역이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게 트란센덴탈입니다. 트란센덴탈인데 이 트란센덴탈의 이 번역이 예를 들면 이제 서울대에 있는 어떤 모 교수는 이걸 갖다 이제 초월적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또 기존의 또 칸트 번역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선험적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칸트가 트란센덴탈이라는 요 자기의 철학을 갖다 이제 트란센덴탈 필로소피다 그럴 때 트란센덴탈이라는 의미가 좀 우리가 어떻게 번역해야 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 아직 한국 칸트학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일관된 번역의 통일은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의미를 갖다 약간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칸트의 트란센덴탈 필로소피를 갖다 우리가 소개하기 이전에 전통 철학에서 트란센덴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트란센덴탈. 전통 철학에서는 예를 들면 일자라든지 존재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들이 이런 걸 갖다가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개념을 뛰어넘어 있다. 개념이 파악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어 있다. 이제 이런 의미를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란센덴탈 그러면 말 그대로 개념을 뛰어서 넘어 있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칸트에게서는 트란센덴탈이 전통 철학에서 이해했던 의미에서 이런 어떤 개념을 초월해 있는 것, 개념을 뛰어넘어 있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칸트는 트란센덴탈을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오리한 원리를 갖고서 아프리오리한 원리는 칸트에게 있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하고 공간이라고 하는 순수 감성 형식하고 하나는 카테고리라고 하는 순수 사고 형식 요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는 대상에다가 이렇게 적용하는 것, 여기 있는 걸 갖다 이렇게 적용하려고 할 때, 이렇게 이 아프리오리한 개념을 갖다가 경험을 가능케 하는데 이렇게 사용할 때, 이것의 정당한 근거가 뭐냐, 이거를 밝히는 거를 칸트가 트란센덴탈 필로소피라고 뚜렷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싸움이 벌어지냐면 영국 경험론자들은 아프리오리한 원리들이 없다 그러니까 칸트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국 경험론자들은 칸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거죠. 너 경험에서 오지 않은 것이 있냐? 했더니 칸트가 있다. 그럼 경험에서
오지 않은 걸 갖고 네가 경험을 가능케 하는 데도 이렇게 사용한다 그러는데 난 경험에서 오지 않은 걸 그걸 도대체 받아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영국 경험론자들이 이의 신청을 하니까 칸트가 오케이. 나한테 뭘 항의하는지 내가 알겠다. 그래서 영국 경험론자들한테는 그 경험에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걸 갖다 이렇게 밝혀준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 정당화를 갖다 칸트가 이제 증명의 짐을 진 거다 이 뜻이에요 이게. 누군가 나한테 증명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증명의 짐을 지고 있다는 거죠. 좋다. 내가 경험론자들의 요구가 뭔지 충분히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칸트는 이제 이걸 해명하는 걸 갖다가 자신의 트랜센덴탈 필로소피의 가장 큰 핵심으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천 볼프 계열의 대륙의 합리론자들의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 이 개념을 뛰어넘어 있는 문제들이 있다. 칸트가 봤을 때 개념을 뛰어넘어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갖고 개념을 갖고 이렇게 다루니까 개념을 너무 독단적으로 사용한다, 너희들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지금 함부로 사용하는 개념에 대해서 뚜렷한 한계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갖고 여기에다 적용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대륙의 합리론자들은 개념을 이런 데다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칸트는 비판하고 영국 경험론자들과의 싸움은 뭐냐면 경험에서부터 오지 않은 것을 갖고 경험을 가능케 하는 데를 이렇게 쓰겠다 그러니까 영국 경험론자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경험과 독립했고 경험에 앞서서 가는 이런 원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요. 칸트는 이것의 존재를 인정해 주면서 이 트랜센덴탈한 걸 갖다가 경험을 가능케 하는 것을 이렇게 사용할 때 쓰는 걸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센덴탈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오리라는 걸 갖다가 번역할 때 이거는 선행이라고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이게. 무엇에 앞서서 가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에 앞질러 가는 거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포스테리오라는 것은 무엇에 뒤따라오는 거다. 이러니까 이거는 후행이다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무엇에 앞서서 가는 거다. 그럼 뭐에 앞서 가느냐? 경험에 앞서 간다는 거죠. 경험에 의존하지 않았다. 독립했다라는 얘기는 경험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경험에 앞서가고 경험에 독립해 있는 이런 순수 사고 원리들이 있는데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감성 형식과 그 순수 사고 형식인 카테고리가 바로 이렇게 아프리오라는 원리다. 이렇게 이제 칸트가 이거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프리오라는 원리를 갖고서 우리가 경험 대상들한테 적용해서 경험 대상들을 갖다가 어떻다라고 이렇게 규정해 주는 작업을 칸트는 트랜센덴탈 필로소피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저는 트랜센덴탈의 이 번역을 갖다가 좀 선어물 했으면 좋겠어요. 앞서서 경험을 가능케 하는 거다 이 뜻이에요. 그 앞서서 경험을 가능케 한다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프리오리라는 것은 원리나 근거에 있어서 앞서간다 이런 의미지 시간적으로 앞서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칸트에게 있어서는 아프리오리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상 경험에 앞서가는 것들을 갖고서 경험을 가능케 하는데 이렇게 써먹겠다. 근데 이 써먹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칸트는 트랜센덴탈 필로소피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칸트의 그 비판 철학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 의미를 하나는 염두에 봐야 되는데 경험론과의 싸움은 경험에 앞서가는 것하고 경험에 독립했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경험론자들하고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 볼프 계열을 갖다가 이제 칸트가 비판하는 건 뭐냐면 경험에 앞서가고 경험에 독립했는 이 카테고리를 갖고 카테고리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감성세계, 현상세계 이런 데인데 이런 걸 갖다가 마치 개념을 뛰어넘어 있는 문제에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개념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월권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칸트는 비판 철학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까? 칸트의 비판 철학의 그러니까 핵심의 의도는 요런 각도에서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싸움에 들어가야 될 문제는 과연 경험에 앞서 있고 경험에 이렇게 독립해 있다라고 하는 시간 공간의 순수 감성 형식하고 순수 사고 형식인 카테고리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 싸움이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제 칸트의 트랜센덴탈 필로소피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이 트랜센덴탈이라고 하는 그 말의 그 뜻은 경험을 초월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경험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경험 가능성으로서 그 경험 가능성이 어떻게 해서 성립하느냐라고 하는 정당한 문제를 이해한다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은. 그래서 이제 칸트의 그 비판 철학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경험을 가능케 하는 그 학문으로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칸트는 그리고 여러 군데에 있어서 그 트랜센덴탈에 대해서 의미를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강의록에다도 이렇게 썼지만 어떻게 해서 사고의 주관적인 조건들이 객관 타당성을 지니고 있어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 요거는 뭐 칸트 순수이성 비판에서 너무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저는 외웠어요 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므로 나는 아프리오라는 개념들이 어떻게 대상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해명을 범주들의 선험적 영역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각도에서 칸트가 트랜센덴탈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트랜센덴탈 철학을 갖다가 칸트 철학의 가장 커다란 어떤 핵심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독일의 그 철학자 디터 헤니 같은 사람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대둑지원, 연역을 갖다 이해한 사람들은 칸트 철학 전체를 다 이해한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정도로 이 대둑지원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더 필요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 전통 철학하고 칸트 철학하고의 그 차이를 갖다가 제가 좀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 꼭 칸트를 갖다 이렇게 전달한다는 것이 제 강의의 목적은 아니고 그 강의의 목적은 칸트에게서 살아있는 건 뭐고 도대체 죽어있는 건 뭐냐. 우리가 칸트의 비판 철학을 비판적으로 한번 검증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칸트에 있어서 철학이 갖고 있는 철학사적 의미를 잠깐 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전통 철학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를 갖다가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존재를 존재로서 다루는 거를 갖다가 이 사람은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봤고 존재를 어떤 특정한 관점이 아니라 그 존재를 갖다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파악하는 것 존재를 존재로서 이렇게 파악해 가는 것이고 이 존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해 간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화학자들은 변화를 다루고 수학자들은 수를 다루고 물리학자들은 운동을 다루고 역사학자들은 사실을 다루고 미학자들은 어떤 그 아름다운 대상을 이렇게 다루는데 모든 학문은 그 학문이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 특정한 대상과 특정한 전망과 특정한 관점에서 그거를 제한시켜서 다룬다는 거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은 어떤 특정한 관점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존재를 그것에 그 존재가 존재하는 안에 있어서 존재를 다루는 것을 그 참된 철학이다 이렇게 봤고 또 하나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은 궁극적인 원인에서 한번 다뤄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궁극적인 원인에서 한번 탐구해 보자. 궁극적인 원인에서 한번 다뤄보고 있는 그대로 해서 이렇게 다루는 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형이상학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형이상학 이론에 있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는 존재를 전체로서 다뤄보고 그것이 존재하는 안에서 전체로서 한번 다뤄보고 궁극적인 원인에서 이렇게 다루는 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칸트에 와서는 이런 구도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칸트는 오히려 이런 전통 철학적인 시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 철학에 있어서는 이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어떤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질 않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알메의 이론은 우리가 추상이론이라 그러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추상이론은 어디까지나 인식론이라는 것도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게 이해됐는데 칸트는 이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런 어떤 그 존재론적 구도를 갖다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칸트의 존재론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것만을 그 알메의 어떤 그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알메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그 통해서 주어지는 거를 자기 철학의 알메 이렇게 대상으로 삼고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걸 갖다가 그 사고의
어떤 그 규정 형식인, 사고의 규정 원리인 이 카테고리하고 그 주어짐의 수용성의 그 주어짐의 어떤 그 이 원리인 이 시간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런 어떤 그 감각 자료들, 현상 세계, 경험적인 어떤 그 자료들을 갖다가 그 어떠하다라고 이렇게 규정해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사고의 이 규정 원리가 이것이 정당하게 그 사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칸트의 우리가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그것의 전체의 관점에서 이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는 그 현상 세계 한해에서 우리가 사고의 규정 원리는 카테고리를 갖고 어떠하다라고 이렇게 규정해 주는 작업을 칸트는 자신의 어떤 그 철학에서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전통 철학적인 의미에서 이런 존재론의 의미는 칸트의 그 인식론적인 이런 지평에서는 당연히 비판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또 반대로 전통 철학에 있는 입장에서는 칸트가 그 우리 삶의 범위를 갖다가 무슨 권리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현상 세계만 네가 제약했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칸트가 오히려 이제 그 비판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통 철학의 입장에서 칸트를 갖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하고 칸트의 입장에서 전통 철학을 비판적으로 이렇게 해체시키는 것 사이에서 이 싸움에 있어서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다. 같은 생각입니까? 여하튼 우리는 이제 이 싸움의 여지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이걸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칸트의 비판 철학은 이런 의미에서 그 차이가 있다. 전통 철학과 이렇게 한계를 둔다. 그래서 이제 전통 철학의 입장은 많은 사람들이 존재론적 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톨로지컬 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칸트의 이런 철학적인 어떤 그 획기적인 사고방식의 변화를 갖다가 인식론적인 턴이다. 이제 이렇게 그 인식론적인 방향 전환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칸트는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를 예를 들면 코페르니쿠스가 봐라. 옛날에는 태양이 지구를 갖다 이렇게 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반대지 않느냐.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코페르니쿠스가 천문학에서 일으켰던 그 혁명적인 어떤 거 업적의 비유를 들어서 칸트는 자기의 철학을 갖다가 디 코페르니카니시의 벤데, 즉 코페르니쿠스 방향 전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갖다 이제 트랜센덴탈 턴이다. 아니면 선험적 방향 전환을 했다. 이제 이렇게 칸트가 그 얘기를 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존재론적인 턴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한 종류였다 이 뜻이에요. 이게 삶의 한 종류였다 이 뜻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존재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식이 사고의 대상을 따라갔다 이 뜻이에요. 사고의 대상을 따라갔는데 칸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인식이 사고의 대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대상이 우리들의 인식 조건에 따라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철학사적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대상이 우리들의 인식 조건에 따라 들어와야 되느냐. 이제 이런 그 물음을 칸트가 이제 해명을 해줘야 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철학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인식의 자율성, 인식의 권리는 없고 우리가 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알아듣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가 우리한테 알려지는 한에 있어서 우리도 또 존재를 알아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식이 존재에 대한 어떤 이 소위 말해서 따라가는 것이었는데 칸트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대상이 우리들의 인식 조건에 이렇게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대상이 인식 조건에 따라 들어오는 이 인식 조건을 갖다가 밝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얘기하려는 선험 철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칸트가 자기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이제 순수 이성 비판 이 후알레데, 이 소위 말해서 들어가는 말에서 칸트는 이제 이런 걸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A판에서 B판에서 그리고 이제 프롤레고메나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개되어 갔느냐는 이제 복잡한 어떤 그 문제를 갖다가 그 칸트 어떤 내적으로 재구성한다기보다도 칸트 철학이 이러이러한 차별화를 통해서 전통 철학과 자기의 거리감을 두고 자기가 이런 새로운 어떤 시도를 이제까지 철학사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처음으로 시도한다라고 하는 그 칸트의 그 의도, 칸트가 이제 비판 철학에서 얘기하려고 했었던 그거를 밝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칸트의 차별화 전략이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그 전통 철학과 그 거리감을 두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됩니까?